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씩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선 운동에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일절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 중에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상시 운용해서 각종 위법, 탈법 선거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난 속에 중고거래가 일상화하고 있는데요. 목적도, 물품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지만 자칫하단 사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법, 피해 구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를 정말 불안하게 해오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의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극적인 휴전에 이르렀습니다. 모레 우리나라에도 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We enter into a 90-day pause period for negotiations, which both the Chinese and the United States are very committed to. And the Chinese on their side also go down 115% to 10%, and they remove the countermeasures that they have in place. 네, 휴전이란 게요, 양쪽의 힘이 엇비슷하거나 전쟁을 계속해봐야 양쪽이 다 피해를 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미중 관세 전쟁 합의도 그런 면이 좀 있죠. 결국 타결된 최종 관세 얼마씩인가요? 파격적입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낮아진 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80%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뭐 60%, 50%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종적으로는 30%가 됐습니다. 엄청 깎아줬어요. 그렇죠. 이건 뭐 어느 수준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괄 부과되는 10%의 펜타닐 페널티, 펜타닐 페널티 20%. 그러니까 최소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펜타닐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10%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대미 최종 관세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매기는 관세죠. 이 10%입니다. 중국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조금 수그리고 들어가는 판정패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20%는 펜타닐 잘하면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상 아주 최저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측 반응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언론 앞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터닉 상무장관이 아니라 지금 관세 협상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결연하게 반격을 했다. 맛있는 밥은 늦게 돼도 좋다. 참 저 말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맛있는 밥은 늦게 돼도 좋다. 이게 중국의 유명한 속담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그 속담을 인용을 한 것인데 미중은 그래서 정기 비정기 소통을 계속하면서 전화 영상회의도 모두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더 실무적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뉴욕 증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호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보의 시 중에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그 호우 시절이란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번에 배웠어요. 늦은 밥은 늦게 돼도 좋다. 좋습니다. 세계 금융시장도 미중의 관세 전쟁 휴전에 화답하듯 그야말로 많이 올랐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박영근님 말씀대로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정우성 배우가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중국 여배우 예뻤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협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상하이 종합지수 또 항생지수까지도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협상 소식에 안전자산인 국제 금 가격은 내려가고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말 그대로 강달러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양측 모두 헌신했다 이러면서 중국의 기도 살짝 살려주면서 네. 미국이 협상 잘했다 이런 또 자화자찬도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족하는 그런 또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측에 지금 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타결한 거예요. 괜히 한 건 아닙니다. 마약 문제를 총괄하는 중국의 공안부장 왕샤오홍까지 참석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펜타닐 벌칙을 받아들인 셈이 됩니다. 아직도 다른 불씨가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펜타닐 이 부분을 중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판정성, 중국의 판정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국이 서로 깎은 125% 중에서 115%. 예, 115% 중에서 24%는 90일간 또 유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저 24%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추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갈등이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중국의 히토류 통제, 또 환율 조작, 또 기술 스파이 불씨 이 부분은 또 안 꺼졌습니다. 완전히 협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남아있는 부분 또 이 이른바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또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큰 싸움은 휴전을 했지만 작은 불씨가 여기저기 있다는 뜻입니다. 잔불 정리를 잘 해야 또 큰 산불 안 나죠. 영국, 중국에 이어 미국은 다음 관세 협상 대상으로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타결 우리나라에는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미영 협상도 타결됐죠. 미중 협상도 성공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미일 또 한미 이런 협상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면제 또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중 관세 인하가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방국 다른 나라에는 관세를 인하해 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한 10% 선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과 미국 사이의 2+2 협의 이후에 실무진들이 관세 비관세 협의가 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그리어 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 회의차 또 제주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아주 지금 7월 줄라이 패키지 딜을 놓고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우리 협상팀은 7월 패키지 얘기를 계속해요. 이 말은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별로 급할 게 없다. 이 협상이라는 게 서두르는 쪽이 항상 좀 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느긋하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 소장이 얘기한 대로 다음 주 15,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아까 보셨죠? 그 사람이 제주도에 옵니다. 그와 회담을 한다면 우리 전략도 맞춤형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뭐 타격이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더 협상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어 USTR 대표와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전을 추구하던 미국 측에서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무역 협의 속도를 좀 변화할 수 있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중 관세가 조정됐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큰 숙제를 좀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나라에 대한 25% 묶여있는 이 관세도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 국익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그리어 대표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 국익 극대화에는 우리만 이익을 취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상호 호혜 원칙으로 협의를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7월 줄라이 패키지 딜에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5월 15, 16일 날씨도 참 좋죠. 제주도에서 USTR 대표와 협상을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영상 슬쩍 보면 아니 그냥 제대로 봐도 진짜랑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대선 운동에 쓰게 되면 이거 이제 뭐 아주 감쪽 같아서 구별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여론조사 1등 나왔습니다.
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만이 규제 대상이었으니 이 영상은 합법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소리는 AI 기술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목소리입니다. 내용도 허위입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제가 직접 말한 것처럼 속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건 가짜 서경석입니다. 이 뒤에가 진짜예요.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비상 걸려 있습니다. 선관위가 영상물 모니터링, 이 점검에 온 힘을 지금 다 쏟고 있죠. 그만큼 딥페이크 영상물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가 최근 한 달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이 769건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 총선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미 그 2배의 수치를 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딥보이스가 더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약에 없는 내용을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낸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법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 정말 많이 악용됐었죠. 그렇습니다. 악용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것들이 정말 너무 진짜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실제 이제 화면 보여드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과 함께 있는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미지입니다. 저 감쪽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리는 겁니다. 나 이렇게 흑인 유권자 분들하고도 친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흑인들과 함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심을 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위조해서 뉴햄프셔 경선에 참여하지 마라. 이건 정말 악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요한 게 초반부에 이루어지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그렇죠. 뉴햄프셔 경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이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서 가짜 이미지, 딥페이크를 통해서 도용되고 악용되는 말 그대로 가짜인데 너무 진짜 같습니다. 네, 목소리뿐만 아니라 뭐 백악관이 테러 당했다. 그렇죠. 불타오른다. 이런 것도 막 나와서 놀랐잖아요. 온갖 가짜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때는 지금은 고인이 되고 돌아가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맞아요. 이런 가짜도 나왔었습니다. 예. 자,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인공지능 딥페이크 상황 이 영상인데 자,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 처벌 상황 자, 어떻게 돼 있죠? 일단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제1항에 따르면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음향, 또 이미지,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아니면 유포, 상영, 게시하는 것이 모두 다 금지가 됩니다. 다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든지 딥보이스 영상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이 딥보이스 영상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이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후보를 뭐 비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해당 후보의 뭔가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꾸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딥보이스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허위가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단순 풍자를 위해서 그냥 얼굴만 너무나 티나게 이렇게 합성한 그런 정도는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그 경계선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 운동부터 딥페이크를 정말 강력히
대응해서 조치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간 이후에 이것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건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권한대행도 선거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정 대응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품 수수라든지 아니면 후보와 관련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든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도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가 국민 통합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결코 이런 어떤 딥페이크 운동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번 대선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번 대선 운동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어떤 게 있죠?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개 그러니까 장소에서는 된다. 그렇죠. 오전 7시 이전에 또 오후 9시 이후에 확성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개 장소에서. 이때는 큰 소리가 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2일부터 6월 2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이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명함을 시간이 아닙니다. 명함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식 운동 기간 동안에요. 자, 일반 유권자의 선거 운동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급 자원봉사인데 대가를 받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임금식에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공식 선거 운동이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3일이 투표일이거든요. 그렇죠. 6월 2일에서 6월 3일로 넘어가는 6월 2일 고 자정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특히 대선 운동을 좀 자원봉사라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보안에도 아주 각별하게 요즘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경찰청에 따르면요, 선거 경비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개표 종료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투표함 회송이라든지 아니면 투개표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선거 절차에 있어서 이 절차 하나하나의 선거 경비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경찰력도 투입이 됩니다. 경찰은 투표 당일에는요, 오전 6시부터 가포 비상 발령을 내리는데요. 가포 비상 발령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모두 다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선거 관리 절차에도 경찰력이 투입이 되고 혹시나 모를 소요 사태라든지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제 유세 도중에 아찔한 상황을 맞았죠. 이 소총탄을 귀에 맞았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가 바뀔 뻔했던 아찔했던 장면인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모 후보는 지금 계속 방호복, 방검복 입고 있고요. 당국에서도 경호에 만전을 기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그런 대응은 후보자에 대한 경호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하기로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담 경호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동대, 기동 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총동원해서 안전 확보를 만전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보들은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입니다. 절대로 유권자들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거나 대선 후보나 그 주변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뭐 건물, 가구 이런 큼직큼직한 물건뿐만 아니라 카네이션, 남이 쓰던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중고 거래로 거의 모든 걸 사고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거 싸다고 막 사다가는 낭패 보실 수 있어요. 피해 예방법, 구제법 자세히 좀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중고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게 가구리를 비롯한 각종 중고품 취급점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한때 자동차가 재산 목록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뭐 차 중요합니다.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거래한다. 이거 사실 엄두내기 힘들었던 일인데 요즘은 현대 기아차 매물이 중고차 시장에 더 많이 지금 나온다죠? 그렇죠. 이게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고차 판매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2013년부터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면 시장 점유율의 제한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서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판매 2년 동안은 굉장히 좀 점유율 제한 때문에 힘들었지만 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앞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합업종 지정 기한의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이게 제한을 했다가 또 해제를 할 수도 있고 향후에도 또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포착이 된다면 추후에 또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풀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또 선택지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외제차도 요새 다 중고 시장에서 많이들 사더군요. 요즘엔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잘 팔리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뭐 차의 대명사 중 하나죠. 이 현대차 잘 팔린다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 팔립니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240만 대로 신차 거래량보다 더 많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현대 그랜저가 중고차 인기 1위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이 급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 기아 카니발 또 제네시스 G80순인데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차량의 상태,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AS가 아주 잘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중고차지만 또 중고로 또 팔 수도 있습니다. 되판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른바 재판매 가격도 상당히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지금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인증 차량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수리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내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았던 차가 제조업이 또 중고차까지도 거래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 수리, 보정, 커넥티드까지 이 장점이 있고요. 현대차 기아가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까지 추가됩니다. 왜? 중고차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목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른바 매매 단지까지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 가면요 매매 단지가 정말 웬만한 뭐 작은 도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중고 거래는 이 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깊숙이 확산됐습니다. 저도요, 애견인의 하나로서 강아지 용품을 중고 거래로 많이 해봤어요. 기다리기도 하고. 자, 남이 쓰던 물건이라서 좀 깨름칙하다 이런 인식에도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식 변화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무려 10명 중 7명이 넘는 75.3%가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게 불과 1.9%밖에 안 됩니다. 보통이 22.8이니까요. 그리고 중고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가 무려 51.8%. 과반수네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만큼 상태가 좋고 이른바 우리가 선진국형 중고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래서 소비자 절반 이상이 3년 전보다 거부감이 줄었다. 일회 평균 6만 9천 원 정도를 지출하는데 자파, 의류, 도서순, 특히 이제 의류 같은 건요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됩니다. 옷 상태가 어떤지. 근데 중고 플랫폼의 만족도가 무려 69.9%로 되고 더 앞으로 이런 거래를 늘리겠다 하더라도 37.3%라서 말 그대로 중고 거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중고 거래도 많아요.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카네이션,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그런 카네이션도 남이 한번 쓴 거를 다시 사서 이 재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카네이션 매우 싼 값에 많이 올라온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카네이션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알뜰하게 해서 깨끗한 상태의 카네이션을 선물 드리니까 그러면 나쁠 게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하겠죠. 그렇죠. 상당히 네. 경제적이 되겠는데 카네이션도 헐값으로 판매가 됩니다. 생화, 조화 안 가리고 중고 거래가 이런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국내 카네이션 거래량이 1년 새 32%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생화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생활하든지 이제 중고 거래가 아닌 처음에 이제 최초 구매로 사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꽃보다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서성의 날 꽃 선물도 사실 꽃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도 여전히 중고 거래를 해서 상태 괜찮으면 이것도 선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거래의 형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스승들에게는 좀 이런 선물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선물에는 오히려 프리미엄, 이 웃돈이 붙는다고 합니다. 우리 양 변호사도 뭐 어린이 둘이나 키우고 있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아이들이 찾는 게 굉장히 특정적이고 한정적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켓몬 카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죠? 그렇죠. 중고 거래가가 무려 5배 이상 치솟는 경우도 있고요. 새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포켓몬 카드를 원하는 카드를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비닐을 뜯어보면 이제 뭔지 아는 그런 랜덤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이 카드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또 기아에서는 티니핑 유니폼을 어린이날 맞이 한정으로 이렇게 또 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 품절 대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 웃돈을 건네면서도 제발 구하고 싶다. 혹시 가진 사람 연락 달라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자, 홍삼, 뭐 이런 인삼 제품을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줄여서 뭐 건기식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요즘 중고 매물로 플랫폼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아예 이 중고 거래를 그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죠. 그렇죠. 원래는 이러한 건기식의 경우에는 중고 거래가 제한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 유통 절차라든지 유통 기한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롭게 지켜야 되는 법률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 간 거래의 경우에는 엄정하게 이렇게 단속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제한됐었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중고 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별도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팔고자 하는 영양제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처치곤란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네. 보니까 이렇게 한시적인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길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길을 내야죠. 그게 맞는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내놓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주의사항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기식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미개봉 제품이에요. 내가 뜯어서 뭐 하나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팔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우리가 뜯어서 하나 먹고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아예 미개봉 제품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실온,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지 이게 만약에 냉동이라든지 냉장 제품이면 그 과정에서 혹시나 냉동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없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거래를 차단했고요.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소비 기한이 보통은 영양제의 경우에 뭐 2년, 3년 되는 경우도 있는데 6개월이 안 남았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비 기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해외 직구라든지 구매 대행을 해서 많이들 영양제 복용을 하시는데 해외 제품은 전혀 안 됩니다. 아, 이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내 회사 제품만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홍삼 뭐 많이들 하고 또 비타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올리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것도 제한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올리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요즘에는 AI로 자동으로 스크린을 해서 그냥 글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하실 때에도 내가 전용 카테고리에 올려야 된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연 10회 그리고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돼서 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난초도 있고 뭐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이 늘었는데 이 중고거래 시장에는 식물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역시 주로 희귀한 식물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식물 멍이라고 해서 불멍도 있지만 식물을 쳐다보면서 히 웃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식물멍.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반려식물 또 열풍인데 이른바 희귀 식물들이 거래가 되는데 정말 이 희귀 식물계의 금쪽이는 누구냐면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몬스테라 예. 알보. 자, 지금 화면으로 저건가요? 보고 계신데, 저 잎사귀가요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저 잎사귀가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뿌리를 내려서 저 잎사귀가 나는데 뭐 최소 3개월, 6개월도 걸려요. 오. 그러니까 아예 저걸 갖다가 세 장 이렇게 묶어서 팔면 20만 원입니다. 잎 석장에 2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느리고 번식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다 이제 자란 그런 잎사귀를 묶어서 세 장에 20만 원 이렇게 파는데 잎 개수 또 무늬 따라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천차만별 말 그대로 이 희귀 식물계의 금쪽입니다. 자, 성장이 느리고 번식이 어렵다. 그래서 잎수, 무늬 따라서 가격이 아주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런 잎사귀 다 걸어놓고 이렇게 말 그대로 식물 멍, 잎사귀 멍 이게 반려 식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잎사귀 한 장에 뭐 10만 원 가까이 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말 그대로 희귀 식물계의 잎사귀계의 금쪽이죠. 네. 야, 요즘 뭐 파충류에다 벌레까지 키우는 분들 뭐 많으니까 식물명이면 멍이면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중고 거래에 자칫 잘못 거래했다가 벌금을 물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종자산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산업법. 그렇죠. 종자를 거래하려면 우리가 내가 종자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내가 종자를 판매하다라든지 아니면 품종 취급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팔게 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종자인가라고 하고 보면 잎사귀만 판매하는 것도 종자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씨앗이 아닌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잎사귀만 잘라서 이거를 거래한다. 아니면 내가 허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디 일부 줄기만 잘라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 종자산업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 간에 이러한 사전에 법률에 대해서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뭐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영리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엄한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실 때는요. 가장 안전한 것이 우리가 꽃집에 가서 화분을 살 때처럼 그냥 화분에 갖추어진 그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흙에 묻어져 있고 뭐 줄기를 잘 이제 타고 올라갔을 때 잎사귀들도 다 거기에 붙어 있고 아. 이런 상황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개인 간의 판매라도 뭐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줄기만 자른다라든지 잎사귀만 자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는 삽수 방식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 몇 배 이상 자칫하다가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면 철창에 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매우 황당한 중고거래 물품이 이 플랫폼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북한 돈이라죠? 뭐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가 이제 당근인데 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를 팝니다. 북한 돈 팔아요. 이거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판매액은 15,000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북한 돈이에요. 진짜 실제 화폐죠? 실제 화폐예요. 근데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북한 돈 5,000원권 그리고 2,000원권 이제 국건인데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이 판매자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네.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나 북한 돈 이수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오. 이래서 그거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수집가 그렇죠.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호기심에 이거 뭐 얼마 뭐 그러니까 무슨 큰 금액을 했다든지 뭐 이상한 작당 모의를 했다든지 이건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줘보세요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자기도 이건 뭐 굳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당근 사이트에 뭐 15,000원 이렇게 올렸는데 경찰이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봐서 이게 뭐야 이게 북한 돈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거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이제 중국 공항에서 여차저차한 일로 이 돈을 자기가 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이트에다가 누구한테 팔까 싶어서 올린 거지 무슨 스파이 행위라든지 이런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시판에 이걸 삭제를 하고 이 조사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저게 이제 도를 만약에 양 변호사님 넘어가면 저 처벌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도 사실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외화 같은 경우에 특히 북한 지폐의 경우에 이것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모르고 이렇게 들여온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허가를 받았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입건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법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으로도 우리가 외화를 뭔가 거래의 목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뭐 대공 용의점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입건하지 않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기는 이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인데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이 만약에 화폐 금액도 컸고 뭐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고 어떠한 뭐 혐의점을 포착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성,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중고거래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제가 두 패널 분께도 여쭤보니까 다 중고거래들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던 것들이 있는데 이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짚어봐야겠죠? 일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사기의 품목이 이제 상품권 사기입니다. 아, 상품권.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권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사서 그걸 현금화해서 현금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적으면 뭐 사기일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너무 현격한 뭐 할인 50% 싸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혹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상품이나 아니면 비싼 상품이 지나치게 헐값에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조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입금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사기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사기의 피해를 내가 봤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해당 플랫폼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우선 좋겠지만 수사기관에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저는 굳이 그러니까 가족이나 대리인이 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뭐 일단 대리인이 어떠한 뭐 권리를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기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와서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당시에 뭐 상황이 어땠고라는 것을 반드시 조사를 거치게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요즘에는 이제 만나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송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을 때 그 송금 확인증이나 아니면 적어도 송금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캡처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 판매자가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라면 판매자가 올린 해당 글도 하나 캡처를 해두셔서 보관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포착을 해서 수사가 개진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 해당 플랫폼에 협조 요청을 한다라든지 네.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디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지역이나 아이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캡처를 해놓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중고거래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을 입금하시고 나중에 물건을 줍니다. 자, 이것을 좀 깨름칙하게 여기시면 거래가 안 되죠. 이런 거래 특성상 어디로 보내는지 그 계좌에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목적의 계좌인지 이걸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에만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좌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거래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좌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 이게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자유적금 계좌. 적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금이 들어가면 안 계좌가 되나요? 되면은 이거는 악용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입출금식은 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더라도 여러 개 안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 적금 계좌는 적금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계좌라고 하더라도 다 또로 다른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가 수시로 여러 개가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우리가 보면 그냥 35,000원입니다. 툭 하고 보내버려요. 그렇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그 계좌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기 거래 계좌가 등록이 돼도 곧바로 신규 계좌 개설 가능한 자유적금 계좌라면 일단은 거래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먼저. 저는 수시 입출금 계좌를 다시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걸 만들어라서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보낼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빨리 이 물건을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계좌 확인이 더군다나 필수입니다.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금 계좌면 일단 왜냐하면 거래할 때 이게 물건이 좋다 보면 빨리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배종찬 소장이 한번 당하셔가지고 더 지식이 풍부하시군요. 역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계좌로 돈을 붙이기 앞서 계좌 정보를 검색해서 사기 의심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이건 좀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뭐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그 계좌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기 이력이 있다고 하면 주의라는 이제 표시가 뜨게 돼요. 그러면 한 번쯤 이 사람이 사기의 용의자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라든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그 결과가 뜨게 되기 돈 안 때문에 받죠? 네. 그렇죠. 무료 서비스고요. 바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쯤 거쳐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계좌를 안내받을 때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계좌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죠. 이것은 내가 혹시나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를 활용할 때 사기 계좌인지 아닌지를 스크리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띄어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좌를 받는다라면 한 번쯤 의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물건 빨리 잡으려고 안달하실 필요 전혀 없다. 확인할 건 다 확인해라. 돈 한 번 건너간 뒤에는요. 못 잡아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저조 협상의 법칙을 쓴 허브 코엔은 세상에서 협상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중 협상에 이어 우리의 대미 관세 협상도 잘 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 오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